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중국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 관광 등 국내 업계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연말까지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갈등이 악화되면 사드 보복도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중국 당국의 금한명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끊기며 면세점, 화장품, 식품업계 등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는 미국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미 FTA를 발전적으로 유지하길 바란다고 공식 주문했습니다. 여야 하원 의원 4명으로 구성된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의장단은 서한에서 강력한 대북 대응책을 당부하면서도 미국 정책은 북핵 위협을 제거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단은 또 한미 FTA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협상 대표가 협정을 폐기하는 대신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연율 기준 성장률은 당초 4%에서 2.5%로 대폭 낮아진 건데 물가 변동분을 포함한 명목 GDP 수정치도 전기비 0.7%, 연율 3% 증가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창저우 4공장이 사흘 만에 가동을 재개했지만 부품 공급업체와의 베이징 현대의 대금 지급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 다시 공장이 멈춰서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창춘 커더바우와 아직 대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일단 업체가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 판매 부진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조금은 답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은 전기전자 업종이 다시 주도주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시장 주도하고 있는데 이유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매수에 지속적으로 나서면서 요 근래 IT,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부품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도 있고요. 갤럭시 노트 8 그리고 LG전자의 V30 등 여러 가지 핸드폰 관련해서 플래그십 모델들의 잇따른 출시도 한몫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D램 등의 가격 상승도 한몫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드 배치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중국 관련주들은 오늘도 된서리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힘들고요. 유통, 여행,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하락폭이 꽤 큰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선방의 지수는 그나마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다면 오늘 지수 낙폭은 꽤나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큰 악재로 인해서 시장은 눌리고 있습니다. 사드 이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통화의 기조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간밤에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지만요. 한마디로 지금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하나 논의해야 될 시점이 다시금 찾아온 겁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장, 내일장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343.34포인트입니다. 2.85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대형주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그리고 대형 IT주들이 모두 상승하는데 지수가 보합권 수준이라는 거는 그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오늘 지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중 흐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350포인트는 지켰는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2341포인트까지 많이는 아니고요. 한 9포인트 정도 빠져내려왔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순 매수하는 주체가 지금 오늘은 개인밖에 안 보입니다. 794억 원. 외국인 기관이 하루 만에 변심을 했고요. 외국인은 208억 원 소폭 팔고 있고요. 기관은 744억 원 파는데 기관은 전주체가 지금 골고루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2.12%, 1.4%.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이 정도 오르면 주가는 잘 가야 되는데 오늘 지수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고 현대차가 지금 13만 5,500원대인가요? 2,500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1.5% 상승하고요.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네이버, 삼성생명 하락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오늘 워낙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1,500원 정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부터 SK텔레콤까지 모두 빠지는데 현대모비스 보시면 5%나 빠집니다. 일단 중국발 이슈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3인방 누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하락은 양호한 편입니다. 현대모비스 5%, 기아차도 3%가 넘는 낙폭이 지금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강보합권으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코스닥 시장 654.11포인트인데 코스닥 지수는 어제 상승폭 다 반납합니다. 0.6% 이상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로도 4포인트 이상이 빠집니다. 일중 흐름 좀 체크해볼까요? 660포인트 장 초반엔 지키면서 출발을 했다가 쭉 빠져내려오면서 오늘 장중 낙폭이 고점 대비 6포인트나 됩니다. 일단은 1% 가까운 위아래 지금 진폭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지수가 오늘의 장중 저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조치 여기도 힘듭니다.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합니다. 기관 외국인 최근에 엇박자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오늘은 마음 맞춰서 쌍끌이 매도하면서 지수 끌어내립니다. 기관은 151억 원 팔고요. 외국인 284억 원 파는데 연기금만이 56억 원 사면서 지수 소폭씩 방어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자, 수급 조치까지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 이후에 가장 저점까지 내려옵니다. 45,350원대까지 지금 빠져내려오고요. 메디톡스 지금 0.02% 빠집니다. 지금 놀라운 건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12% 급등 나오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옵니다. 신라젠 연중 저점 대비해서 도대체 몇 배가 올라오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주가 아웃퍼폼이 굉장합니다. CJENM도 700원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도 상승하고요. 바이로메드도 집중적으로 올라오면서 10만원 초반대부터 14만원대까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엔 1.59% 상승하면서 8만원 초반대는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SK머티리얼즈, 코미팜 모두 하락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위부터 15위 살펴볼까요? 포스코 캠텍 오늘은 빠지네요. 컴투스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요. SFA도 전기전자 업종 부품주들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노스도 12%나 급등하는 모습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하면서 1126원대까지 지금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강세 보이네요.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살펴보면서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누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간밤 유럽 쪽부터 먼저 여쭤보고 출발할게요. 22회 회의 있었는데 제로 금리 지금 유지한다라고 하고 기존에 시장에서 예측하던 그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드라기 총재 여러 가지 큰 발언 없었던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22 통화정책회의부터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별거 없었습니다. 특히 뭔가 변화를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래도 여지는 좀 남겨있던 부분들이 일단 유로존의 성장률을 전망을 상향시켰고 거기다가 10월 달에 관련 부분들을 재점검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 달여 정도 안에 또 추가적인 보강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전문가의 대부분의 흐름들은 10월 달 내에 오는 양적 완화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특히 유로존이 과거의 위축에 비해서 많이 성장세가 돋보인다라는 관점들이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내년 말까지 해서 이 관련된 어떤 경기 부양책이 폐기가 될 가능성과 함께 정상적으로 유로존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상화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과정 쪽에서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 흐름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로화 강세에 따른 기업들의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수출 중심의 피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 또
금리 정책 쪽에서 은행업에 대한 반발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보다 정상화가 시켜가야 되는 그런 흐름들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로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반적으로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오늘 이제 금요일장 주말을 앞두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무엇보다 한마디로는 혹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올라왔지만은 반대로 시원하지 못한 쪽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면서 좀 떨떠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어떤 2350선에 대한 저항을 안착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말이나 앞으로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변수들이 불씨가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 일단 직전 저점대 조정의 흐름들을 만들 때 직전 저점대를 붕괴하지 않고 이어오는 기술적인 반등 성격에서 어제 장과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쪽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2350선의 안착과 그리고 어떤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들어와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인이 덜 됐다는 관점 쪽에서는 오늘 시장은 일단 오후장이 좀 정체다라는 쪽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부분이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거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정학적 관련된 부분들만 제외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만큼 기업 이익들 양호하고요. 거기다가 경기 흐름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주식 관련된 부분들은 메리트는 있지만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어떤 시장의 탄력들이 조금 더 미확인 상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공은 또 다음 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수출 지표 봐도 지난달 수출도 잘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기초 펀더멘털은 좋은데 대북 리스크가 워낙에 세게 작용을 하고 있고 사드 추가 배출 후폭풍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눌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증시 몇 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예측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증시 조심스럽겠지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전략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이라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장 구도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2320선 지지, 중심선 2350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2385에 대한 저항, 이 관점 쪽에서 아직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상황 쪽에서 뭔가 계속 방향성을 타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은 아직 확실한 안도적인 모습을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나 환율의 변화, 이런 몇 가지 흐름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이 출렁인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지금 현재 단기적이 됐던 아니면 실적 발표와 연관이 됐던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빠르고 강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상반기에 상당히 위축을 받았지만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대형주 대비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 특히 대형주는 어느 정도 좀 상승에 대한 영향권을 받았다. 그런데 중소형주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IT 장비나 부품주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다 50%에서 60%까지 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치가 전망치가 나오는 만큼 그에 따른 반응들은 계속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계속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큰 틀로 나눴을 때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입장 쪽에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쪽과 그리고 IT 부품 장비주들 이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실적 흐름 연결하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들 그리고 주의할 만한 점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멸시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여쭤볼 게 오늘 많은데 그중에서 ECB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기준금리 동결했고요.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 좀 작아졌고요. 유럽 쪽은 안도의 랠리를 좀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참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풀어봐야 돼요, 우리 시장은? 네, 그 22회 같은 경우에 가장 그 주안점이 되는 것은 그 올해 말까지 월 한 600억 유로 규모의 그 자산 매입을 내년 1월부터 줄일 경우에 어느 정도 속도로 줄여갈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제부터 논의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2회 금융 완화 정책은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초저금리 정책이 있고요. 또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금융 완화를 상당 기간 계속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양적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량 국가의 국채를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됨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 교란 요인이 발생했고요. 또 유로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1.2 유로 저항선을 깨고서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로존의 수출 환경이 더 악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문제는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22의 자산 매입이 조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유럽 사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위탁을 했는데요. 22가 종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또 단계적 축소를 약속하는 그 형태의 그 매입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임용 결정이 나면은 바로 양적 완화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초금리 정책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양적 완화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0월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로화는 더 강세가 되기 때문에 유로존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호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럽 쪽 짚어봤으니까 미국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지금 알려졌어요. 디폴트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좀 사라지게 됐는데 다시 불거질 만한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가장 그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연방정부의 그 부채 상한 문제였는데요. 정치인에게 위기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 허리케인이 잇따라 미국을 좀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갈등을 빌었던 트럼프와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그 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허리케인 복구를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세제 개혁이라든지 멕시코의 국경벽 건설 비용 그리고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서 12월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간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번의 정부 기관이 폐쇄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채무 문제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2011년 8월 15일이었죠. 미국의 국채가 신용등급이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때 금융시장에 쇼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단기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시차를 두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18% 급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채무 사항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마 10월 중순 이후에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쪽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채 상환, 유예 이런 이슈들도 있고 뭐 정부와 민주당 간의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지만 자연재해가 또 큰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을 덮치고 갔는데 이번에 오는 게 어마가 이부에 오고 있는 거네요. 합의가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로리다에서는 지금 뭐 1시간 거리를 5시간 걸려서 탈출하고 있고 목적지도 없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외신들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미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네, 아무래도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한 3.4%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합의에서 어마가
지나가는 지역이 텍사스, 그다음에 플로리다 지역인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조금 길게 보면은 4분기부터는 대규모 피해 복구 사업이 들어오고요. 금융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지역 같은 경우에 좀 그 산업별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지역은 석유 생산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 공급 지역입니다. 그만큼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석유 가격과 연동성이 강한 금과 같은 귀금속, 또 비철금속 쪽에는 상승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구 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라든지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금리 지방채에 투자하기 위해서 해외 자금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수출 호재고요. 이런 그 허리케인의 가장 웃는 정치인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지율이 37%뿐이 안 되지만 이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아무래도 카트리나 때 1,76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재복구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 정도라면 트럼프가 공약해왔던 3% 성장의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큰 정치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북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9월 9일인데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앞뒤 날입니다.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 모레까지인데 건군절이에요.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아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컨더리 보이콧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그리고 중국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11일 날에 유엔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유 공급 중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의가 된다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북한 쪽에서 추가 도발을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도가 낮더라도 추가 도발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점은 화물 무역과 관련된 세컨더리 보이콧은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에는 경제가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요. 또 중국의 무역과 투자로 인해서 미국이 얻는 고용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256만 명이 달합니다. GDP는 0.2%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2009년부터 물가는 1.5% 안정시키는 효과들을 트럼프가 포기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검토되어 왔던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미중 간의 충돌은 G1, G2군의 충돌이기 때문에 자칫 OK 목장의 결투와 같은 사태들이 앞으로 야기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사드뿐만 아니라 이런 괘씸죄로 인한 계속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항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지금 아웃퍼폼을 하면서 오랜만에 또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니까 버블기 수준이다 이런 얘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반도체 사이클이 좀 꺾이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기가 있다면 언제쯤인가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화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계의 반도체 경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고점에서 이게 고점이라 타이밍을 부르는 벨이 울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점에 다다랐다는 신호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단기는 3년 미만짜리가 있고요. 중장기는 3년에서 11년짜리 두 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단기 사이클은 무척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고점이고 앞으로 2018년 말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상황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2016년도서부터 반도체 특수가 찾아왔는데요. 중국의 스마트 시장이 3G에서 4G로 바뀌면서 오포, 비보와 같은 중국의 신형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게 반도체 특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요. 또 한 가지는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종래 IT 기기 외에도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특수에 영향을 줬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그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그 수요 산업들이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 보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중국에서조차도 현재 급속도로 스마트폰 판매가 줄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6기 2L을 탑재한 그 신형 아이폰이 11월부터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서서히 꺾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전처럼 강력한 그 모멘텀 형성할 수 없다는 점, 특히 2019년부터는 중국의 반도체 설비가 대폭 확충에 따라서 재고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는 좀 경계감을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경계감을 좀 갖는 시점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에 체크해봐야 될 변수나 지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9일날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요. 또 14일날은 중국의 성장률 지표, 그리고 13일과 14일은 미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팽배할지도 여기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서 한 5배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과거 나스닥 통신주의 그 버블기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8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아무래도 좀 위험 수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버블이 터졌을 경우엔 서브프라임급 버블 붕괴 같은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다른 상품의 그 합성해서 만든 금융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최근에 상당히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음 주에는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이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체크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해볼 예정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